4월 19일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가진 뒤 사의 표명을 철회했죠. 대통령 말씀처럼 국회 권한을 존중하며 의견을 내겠다고 했는데요. 검찰개혁이 필요하면 수사 지휘는 부활하고 수사권을 없애는 것도 논의해 볼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김 총장은 조금 전 국회 법사위 소위에도 참석했는데 검사 수사권을 폐지하는 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내각 인선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인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청문회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고도 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오늘 자녀들 문제에 단 한 건도 부당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자진 사퇴 가능성을 다시 한번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김재원, 유영아 예비 후보의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양측 모두 서로가 일방적이었다며 단일화 결렬의 책임이 상대에게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유영아 변호사가 홍준표 의원의 지역구를 노리고 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이로써 당내 경선은 홍준표 의원을 포함해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신체커 박마커, 류 실장, 조멘토, 백반장, 박준혜 소통 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예청자 정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운영진들 이름을 부르는데 한 명도 쳐다보질 않네요. 다들 바쁜 모양입니다. 자,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신체커 이제 준비되는 대로 나가면 되고요. 류 실장, 김호수 검찰총장이 연일 이제 국회를 찾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이제 국회 법사위 소위에도 참석을 했는데. 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속도전에 들어간 분위기죠. 그렇습니다. 당내 일각에서는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지도부의 입장은 완강합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고 했고요. 김성환 정책위 의장도 검찰이 특권을 놓치기 싫어서 저항을 하지만 필연적으로 가야 할 길이라고 했습니다. 네. 자, 김호수 검찰총장이 오늘 수사의 공정성과 관련된 검찰의 공정성이죠. 또 검찰의 중립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잠시 후에 저희가 뉴스픽에서 짚어보도록 하고요. 정호영 후보자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그야말로 이제 총공세를 펴고 있잖아요. 오늘 그 아들, 그러니까 정호영 후보자 아들의 병역 자료를 민주당이 요구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요. 존재하지 않는 요추 6번이 적혀 있는 병역 판정에 의문이 많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MRI와 CT 자료 공개를 요구했는데요. 정 후보자 측은 민감한 개인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면서 대신에 국회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재검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를 포함해서 민주당이 내각 인선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역시 이제 관련된 얘기는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룰 뉴스가 많으니까요 서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원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김호수 검찰총장이 오늘은 국회로 또 갔습니다. 법사위에 출석해서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지금 이 시간 직접 지적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그동안 검찰 스스로 어떤 개혁을 했느냐 반박하면서 치열한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가정회의 시작을 알리는 코너 뉴스픽 5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또 속도 조절 그리고 법사위 재격돌 4.19 뒷북 사태와 첫날 밤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어제였죠.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해 사표를 낸 김호수 검찰총장을 청와대로 불러들였습니다.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검찰에서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경청해 주셨습니다. 저로서는 필사즉생 마음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에 대한 찬반을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대신 검찰을 향해서 이 국민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수완박에 힘을 실은 겁니다. 그도 그럴 게 검찰개혁은 문 대통령 본인이 직접 내세운 현 정부의 중대 목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입니다.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잘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검찰개혁 작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민주당을 향해선 성찰을 당부했습니다. 이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다. 국회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 자, 그러니까 급하게 법안을 추진하는 민주당을 향해서 속도 조절과 소통 강화를 주문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검찰과 민주당 양쪽에 모두 쓴소리를 한 셈입니다. 그렇다고 구체적인 대안이나 방향 제시가 있었던 건 또 아닌데요. 자, 국민의힘에서는 최소한 중심이라도 잡아주길 희망했던 국민의 바람을 처참히 무너뜨렸다. 마지막까지 유체이탈 화법으로 무책임의 길을 택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다시 부탁드립니다. 국회의 시간이라는 떠넘기기를 그만두고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검수완박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5년 전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시간입니다. 자, 여론은 어떨까요? 리얼미터가 지난 13일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검수완박에 찬성한다가 38.2%, 반대한다가 51.1%로 오차범위 바깥에서 반대가 우세했습니다.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으로 보이냐라고도 물었습니다. 자, 1위는 민주당 관련 정치인을 보호하려고 응답자의 43.9%가 선택을 했고요. 자, 이어서 검찰개혁을 추진 또는 완수하기 위해서가 37.7%, 차기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가 11.4%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속도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낼 분위기입니다. 문 대통령의 당부는 결국 속도 조절이 아니라 검찰개혁을 하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거죠. 자, 이달 안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다졌습니다. 국회가 입법을 할 때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시기는 조금 조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뉘앙스가 깔려 있는 거 아닐까요? 시기 조정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시기는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이긴 한데요. 검찰 개혁이 이 정권이 바뀌고 나면 5년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판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해에도 이 속도 조절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개혁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라는 청와대의 말을 여당이 바로잡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속도 조절 이야기는 박범계 장관 그 임명장 받으러 온 날 대통령께서 속도 조절 당부를 했죠. 실장님? 네. 대통령께서 속도 조절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속도 조절이라는 걸로 언론에 그렇게 나왔다. 워딩은 없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자, 1년 전에도 당부했던 이 속도 조절, 언제까지 조절만 하냐? 3주 뒤면 정권이 바뀐다는 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자, 민주당에 맞춰서 검찰의 움직임도 빨라졌는데요. 잠시 후에 이 픽에서 두 번째 픽에서 소개를 하겠지만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이 국회 법사위에 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녁 7시에는 전국 검찰청의 평검사 대표들이 서울중앙지검에 모여서 회의를 열고요. 또 내일은 전국의 부장검사들이 머리를 맞댑니다. 경찰을 못 믿어가지고 검찰의 이의 제기나 항고를 한 사람한테 다시 그 경찰서 가서 다시 조사받아라. 이러면 그거 국민들이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이게. 의사인 경우에도 자기가 사람을 만나서 진찰을 하고 또 이 청진기를 대고 이 가슴에 대고 듣지 않습니까? 예. 그걸 안 하고 진료 그 기록부만 보고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 경찰이 만든 진료 기록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옳은 그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자, 곧바로 두 번째 픽으로 가겠습니다. 법사위 재격돌입니다. 자, 어제에 이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논의하는 국회 법사위가 열렸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직접 출석했고요. 법안의 부당성을 호소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국회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라 내라라는 말씀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전했고요.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법사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네, 김 총장 준비를 단단히 해왔습니다.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크게 4가지로 정리한 뒤에 사례를 들어서 조목조목 지적했는데요. 이미 현 정부에서는 이 검사는 송치 사건에 대해서 원칙상 경찰에 보완 수사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검수완박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규정이 시행 중입니다. 자, 김 총장은 지금도 부작용이 매우 크다.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면 상처를 더 곪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규정대로 시행을 해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연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부패범죄 수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습니까? 계명별로 사건이 검찰과 경찰이 흩어져 제대로 수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의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현 형사사법 제도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서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려는 것은 상처를 더 곪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10분 넘게 열변을 토했습니다. 민주당도 발끈했는데요. 지난 1년간은 뭘 하고 이제와 반대하느냐, 검찰 스스로 개혁 노력을 한 것이 있느냐고 맞받았습니다. 오늘날 검찰이 왜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왔는지에 대해서 한마디 사과나 반성이라도 하실 줄 알았어요. 검찰 개혁해야 된다라고 국민들이 거리에 나서고 있는 동안 뭘 했습니까? 한동훈 검사 핸드폰, 휴대폰 비밀번호도 못 풀어서 무혐의 처분했고,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제대로 수사도 못했고, 도대체 뭘 한 겁니까? 자, 법사위는 여야의 원내대표 회동으로 잠시 중단됐다가 다시 진행 중입니다. 새로 나온 이야기는 들어가서 조금 더 짚어보죠. 자, 오늘 법사위가 민주당 대 검찰의 구도라면 첫날인 어제 법사위는 민주당 대 법원의 구도였습니다. 검수 완박을 비판하는 법원 행정처의 의견에 민주당은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검사의 권한을 거의 경찰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어서 이런 입법례는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방금 그 말씀은 법원행정처나 대법원의 공식 입장입니까? 아니면 차장님 개인 생각이십니까? 공식 의견이기도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저희가 법원행정처에서 그렇게 공식 입장을 내신 적이 있으세요? 금요일 거의 뭐 퇴근 시간 차장님. 다 돼가지고 차장님, 제 퇴근이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차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차장님 보시길 때는 되게 무모하고 우스워 보이는 건 아니시죠? 아닙니다. 이래라 저래라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런 의견은 주지 않으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번 법사위는 법안에 대한 이 법원과 검찰 그리고 유관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린 회의입니다. 의견을 낼 수가 없다면 부르지 않는 게 맞았겠죠. 자, 어쨌든 민주당은 오는 28일에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5월 3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자, 윤호중, 박홍근 두 지도부의 입장이 확고한 가운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결이 조금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속도를 이제 중요시하다가 방향을 잃을까봐 하는 그런 걱정이 있는 것이죠. 부동산 대책이나 거리두기 이후에 이제 방역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모든 현안이 이 검찰 개혁 이슈에 빨아들여지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좀 이제 제기를 한 거고요. 오전에 있었던 4당 원내대표 회동, 조금 전 3시에 있었던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회동은 모두 빈손으로 끝이 났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비롯한 강경투쟁, 총력전을 예고했는데요.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을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기어이 국민 독박, 죄인 대박의 검수완박 강행 처리의 마술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이를 방관하는 정치인에게 김대중 대통령의 어록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방관은 최대의 수치, 비굴은 최대의 죄악입니다.
자, 세 번째 픽으로 가볼까요? 4.19입니다. 자, 오늘은 4.19 혁명 62주년입니다.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참배한 문재인 대통령은 4.19 혁명, 부마 민주항쟁과 5.18, 6월 민주항쟁과 촛불혁명에 이르는 민주주의 발전의 도화선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관심으로 성장한다면서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기념식에는요, 윤석열 당선인과 여야 지도부가 참석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4.19 정신 계승을 강조하면서 혁명 유공자를 예우함에 있어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4.19 정신을 잊지 않고 책임 있게 계승하는 것은 지금의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우리의 몫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국민의 삶과 일상에서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소중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네, 네 번째 픽입니다. 뒷북 사퇴입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어젯밤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는데요. 바구니, 소쿠리 투표에 특정 후보가 기표된 투표 용지까지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특히 노 위원장은 사전투표 당일 출근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었죠. 위원장님 지금 사퇴 요구 계속되고 있는데 입장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선관위는 기소하실 건가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의 신뢰 회복이 시급합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이 공석일 경우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임시로 그 역할을 맡는데요. 자, 지난 15일 문 대통령은 판사 출신의 김필곤 변호사를 중앙선관위 상임의원으로 지명했고 현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픽입니다. 첫날 밤인데요. 자, 어제 2년 1개월 만에 돌아온 일상과의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번화가 골목골목이 모처럼 만에 자유를 만끽하는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자영업자들도 오랜만에 미소를 찾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새벽까지 있던 시민들은 귀가 대란도 겪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서울 법인 택시가 30% 이상 줄었고 지하철 연장 운행도 당분간은 재개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코로나 아직 다 끝난 것은 아니죠.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10만 명을 넘어섰고요.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 늘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화요일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죠. 뉴스픽 5였습니다. 맞아요. 어젯밤에 택시 타기 힘들었다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네, 자, 그 신체커가 얘기했던 대로 개인 방역 수칙은 철저히 지켜야 되겠죠. 자, 지금 이제 법사위가 오늘 오후에 법사위가 열렸고요. 김호수 검찰총장이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고 오늘은 이제 국회로 가서 본인이 생각하는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들어봤지만 민주당은 그동안 뭘 했느냐, 이제 와가지고 다시 그런 주장을 하느냐라는 그런 좀 주장을 하면서 양측의 공방이 좀 오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법사위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그 김호수 총장은 지난 2020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제도도 아직 안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수사권을 추가로 조정하게 되면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잡해진 수사 절차 때문에 이 검경 사이에 사건 이송이 계속되고 있고 그 사이 국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호소한 상황이다. 특히 대형 부패 사건의 경우 죄명별로 수사 주체가 달라져서 이 수사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현재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상처를 더 곱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김 총장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검찰을 대표해 말한다고 했는데 한마디 사과와 반성도 없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했냐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핸드폰 비밀번호도 못 풀어서 무혐의 처분했고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수사도 못했다면서 그것부터 반성하고 사과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정치회의 끝난 다음에 속보가 나왔죠. 김호수 총장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엔 개혁을 주문하고 또 민주당에는 이제 속도 조절을 주문하는 걸로 보이는 이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정치권 반응을 보면요.
또 검찰의 반응을 보면 각자 해석을 좀 다르게 하는 것 같죠? 네, 일단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당부가 속도 조절보다는 검찰 개혁에 방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문 대통령도 검찰 개혁 자체의 본질적인 취지에 동의할 것이라면서 차질 없이 개혁 입법에 나서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검찰과 국민의힘 해석은 조금 달랐는데요. 김호수 총장은 문 대통령이 국회에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서 검수완박이 아닌 여러 대안을 마련하고 논의할 거란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김호수 총장을 면담한 것 그 자체가 검수완박 법안에 문제가 있다 이런 간접적인 메시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서로 해석이 정말 다르군요. 자, 조금 전인 오후 3시에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났잖아요. 박병석 의장이 이제 조만간 또 해외 순방도 나서는데 특별히 성과가 없었죠, 신채 거.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브리핑도 있었는데요. 이제 박병석 의장이 서로 양당의 쟁점 사안을 정리해서 이제 교환을 하고 그다음에 좀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봐라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박병석 의장이 이번 주말에 해외 순방이 예정돼 있어서 순방 전에 중재안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주목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아직은 결론을 내지 못했고요. 의석수에서 열세인 국민의힘으로서는 의장의 좀 중재에 기대를 걸었고 민주당은 박 의장을 설득해서 법안 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었는데 현재로서는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민주당 지도부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 지금 이제 법사위를 통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뭐 민주당이 과연 이제 속도 조절에 나설지 지금으로서는 좀 예단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관련 속보 저희가 반영해 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고요. 오늘 고른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 원픽입니다. 국회로 간 검찰총장 검수완박 반대 열변입니다. 이번엔 인사청문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진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에 빗대며 청문회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죠. 아들의 병역 진단서를 공개하면서 병역 판정에 의문이 많다는 점도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또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관련 논란까지도 지금 불거진 상황인데 류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정호영, 한동훈 분명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경우도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다. 한동훈, 정호영, 김인철, 김현숙, 법무, 복지, 교육, 여가부 장관 총 4명. 네네. 지명철에 요구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내로남불을 그렇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비판을 했는데 이것을 강행할 경우에는 신내로남불이 될 거다. 네, 민주당과 정의당이 내각 후보자 낙마 리스트, 이른바 데스노트를 만들었습니다. 파란색이 민주당, 노란색이 정의당인데요. 이 두 가지 리스트를 한번 섞어보면요. 얍! 네, 초록색으로 변한 후보자, 바로 정호영 복지부 장관,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오늘 상황실에서는요, 두 정당이 모두 지적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을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는 시간 문제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부정의 팩트가 있어야 한다고 주둔한 지 하루도 안 돼 자녀 봉사 시간 쪼개기, 병역 재검 학력 허위 기재 등 부정의 팩트가 줄줄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검증을 넘어 수사의 시간입니다. 네, 먼저 정호영 후보자입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됐지만요. 핵심은 아빠 찬스입니다. 정 후보자가 병원장으로 있는 경북대 의대에 아들, 딸이 편입학하는 과정에서 의혹이 불거진 건데요. 정 후보자는 교육부와 경북대 감사를 받겠다고 했죠. 오늘도 거듭 불법이나 도덕적인 문제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 단 한 건도 불법이거나 도덕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교육부 감사를 적극 반영하며 한시라도 빨리 조사가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필요하다면 저도 직접 조사를 받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교수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 어쩔 수 없이 이분이 떠오릅니다. 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인데요. 민주당은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면서 이 수사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 전 장관 역시 이 수사 전에는 조 전 장관의 말만으로 들었을 때는 이 의혹, 팩트가 아닌 의혹으로만 남아 있었죠. 청년들의 박탈감, 윤석열 당선인이 말했던 공정의 가치를 비판의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같은 잣대를 적용을 해야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국 전 장관 때처럼요. 그래서 남들은 힘들게 이제 공부해도 뭐 들어갈까 말까 하는 곳을 이제 뭐 아빠 친구들이 이제 척척 해결해 주는 네. 것을 보면서 사실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큰 박탈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참 뭐 이제 공정을 계속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도대체 어디 가고. 네, 하지만 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요. 정 후보자와 조 전 장관이 뭐가 비슷하냐? 조작을 했습니까? 위조를 했습니까? 라고 기자들에게 따져 물었다고 하죠.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조 전 장관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장 비서실장을 향해서 뻔뻔하다고도 비판을 했습니다. 윤 당선인과의 교감 하에 나온 반응이었을 것이다 이런 말도 했는데 조작 혹은 위조를 언급한 장 비서실장의 멘트, 윤 당선인의 멘트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지 않나 하는 생각을 당선인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 자녀 문제에 대해서 위변조 같은 명확한 범죄 행위, 부정 행위가 있었는지. 네, 정 후보자의 조 전 장관과의 닮은 꼴, 아빠 찬스 외에도요. 윤 당선인과 정 후보자가 오랜 친구, 40년 직이라는 점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 전 장관을 향해서 사적으로 애틋한 감정 드러낸 적이 있었죠. 조국도 불법은 없습니다라고 했죠. 나중에 누구처럼 마음에 빚을 졌다고 하겠지. 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친구 부학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부정의 팩트가 있어야 한다는 윤 당선인의 발언은 산더미처럼 쌓여가는 정호영 후보자의 의혹과 허물에 대한 무책임한 감싸기입니다. 윤 당선인은 40년 지기 정호영 후보자에게도 똑같이 우정이 아니라 공정의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입니다. 네, 우정이냐 공정이냐 윤 당선인 측은 이 우정을 버리는 듯한 모양새를 취했는데 정 후보자와 40년 지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각자 그 서울과 대구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고 또 검사와 의사로 각자의 아주 바쁜 그 전문 분야에서 활동해 오신 분들입니다. 정 후보자께서도 이 직이라는 표현이 좀 상당히 민망하다라고 어느 언론에 그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40년 직이라는 표현은 잘못 알려진 잘못된 사실입니다. 네, 배현진 대변인은요. 인사청문회는 법적으로 보장된 자리라면서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요. 윤 당선인의 이 부정한 팩트라는 표현, 법적인 책임을 넘어서 도덕성까지 지켜보겠다는 뜻이었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톤이 조금 달라진 모습이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오늘도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지도부에서 결단을 해달라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정 후보자가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연인이라고 표현할까요? 자연인이라면 아버지가 있는 병원에 자녀가 편입을 하고 병역 관련 서류를 떼고 확인하는 것이 용인될 수 있겠지만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옛말에 그 오얏나무 밑에서는 각근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국민 상식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은 여기에 정 후보자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 추가로 제기를 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아들은 허리 디스크로 4급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2015년에 발급된 이 경북대 병원 병무용 진단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에 진단명도 환부도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사람 몸에는 없는 부위를 진단서에 기재를 했다고 합니다. 진단서의 신뢰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병원 진료 기록에는 추간판 탈출증, 즉 허리 디스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반면에 병사용 진단서에서는 척추 협착으로 진단명이 둔갑합니다. 두 번째로 병사용 진단서에 기록되어 있는 요추 6번, 요추 6번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척추 부위입니다.
네, 정 후보자는 이 개인 정보를 이유로 이 병역 관련 MRI, CT 영상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국회가 병원을 지정을 해주면 재검을 받겠다고 했는데요. 오늘 출근길에는 이 소위 아빠 찬스에 대해서 박탈감이 느낀 2030 청년들에게 사과를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예. 2030 청년들에게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도 그 이공계 학부에서 그렇게 열심히 성인이 된 본인들이 자기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였던 점을 그 점도 좀 헤아려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것이 본인들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상처를 받는 것에 대해서 저는 또 아버지로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자식들에게는 또 미안할 따름입니다. 네, 비슷한 내용의 사과 예전에도 들어본 적이 있는 듯한데요. 젊은 세대에게 실망과 상처를 주었습니다. 법적 논란과 별개로 학생들에게,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 근데 10대 고등학생 아이가 당시 입시 제도 하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인턴을 구해서 뛴 것, 그 자체를 두고 저희 아이를 비난하는 것은 저도 좀 과도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애비로서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살펴볼 후보자입니다. 자타공인 윤 당선인의 최측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정의당은 이 정호영 후보자보다 한동훈 후보자를 데스노트의 우선순위에 올린 상태입니다. 정치적으로 실제 임명한 것이잖아요. 한편으로는 민주당의 검찰 개혁에 맞서고 실제적으로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대통령과 검찰 일체를 만들기 위한 최선이다. 새로운 5년을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강대강 대결을 이렇게 부추기는 인사를 지명한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네, 강대강 대결을 부추기는 인사라고 했는데 민주당의 공격의 강도도 더 세면 세지 약하지 않습니다. 실세 장관, 왕 장관이 될 거다 맹공을 폈는데요.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무소불위의 권한을 쥐고 그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심지어는 이제 소통령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이 검찰공화국을 완성하는 그런 이 키맨이 되지 않겠냐. 네, 민주당은 이 한 후보자의 지명, 이른바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근거로도 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각에서 나왔던 이 한동훈 청문회 보이콧 주장은요. 검토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청문회에서 제대로 논쟁을 한번 벌여보겠다는 건데 이 한 후보자의 개인적인 의혹보다는 검찰개혁 같은 이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이 더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한 후보자의 지명, 이번 내각 인사 중에서 가장 잘했다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인데요. 검찰 내에서 4번이나 좌천되고도 살아남은 걸 보면 법무장관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다소 밋밋한 윤석열 1기 내각에서 깜짝 인사라는 설명입니다. 그래도 일반 국민의 그래도 생각하기에 그래도 조금 신선한 맛이라도 있는 사람이 내가 보기에 이번 강요 인선 중에서 한동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 한 후보자가 윤 당선인과 특별히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더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일 거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한 후보자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무조건 맹종하는 스타일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당선인과 비교적 가까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당선인이 어떠한 참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걸 갖다 시정할 수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나는 한동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네, 정호영, 한동훈 후보자 관련 의혹과 공방 집중적으로 오늘 살펴봤는데요. 두 사람의 공통점, 논란이 많기도 하지만요. 윤석열 당선인과 직접 관련이 있는 가까운 인사라는 점 있습니다. 다른 후보자 관련 소식 들어가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아빠 찬스 정호영, 요추 6번 미스터리까지. 김종인, 한동훈은 쓴소리할 사람. 네. 자, 민주당 또 정의당 역시 이제 데스노트를 제시를 했죠. 지금 이제 청문 전국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뜨거운 공방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오늘 그 이창용 그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이제
물론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이제 본격적인 인선은 아닙니다만 일단 청문회가 열렸고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네, 지금 가장 큰 경제 현안이 물가인데요. 이창용 후보자는 물가 상승을 우려하면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물가 상승은 적어도 1, 2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면서 거리 두기가 끝나고 소비가 활발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 있다. 인기는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 시그널을 주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가계부채에 대해선 부동산도 관련돼 있어서 한은의 금리 정책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범정부 TF를 만들어서 종합적인 솔루션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이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지명을 했죠. 지명할 때 인수위하고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3월이었죠. 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 일정이 좀 늦어진 이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청와대 이철일석이 장제원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창용 후보자 어떠냐라고 물어서 이제 괜찮다라고 했는데 10분 뒤에 청와대에서 인수위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요. 관련해서 장제원 실장은 갑자기 물어봐 놓고 뭐 그게 소통이고 뭐 합의냐 이렇게 반발하면서 충돌이 좀 있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오늘도 이 후보자가 마지막 알박기 인사라는 지적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제안이 왔어도 거절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한국은행 총재 임기가 4년입니다. 새로 취임하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인사권을 맡기는 게 순리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고 다만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으니까 여러 의원님께서 제가 이 자리를 수행할 전문적인 능력과 도덕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네, 다만 오늘 청문회에서는 여야 모두 정책 질의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공방이 그리 거칠지는 않았던 건데요. 민주당은 주로 인수위 정책을 비판하는 데 집중을 했고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만 이 후보자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재직 당시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의혹에 대해서 이 론스타의 제출 서류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내각, 그러니까 장관 후보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덜한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름이 비슷한 이창양 산자부 장관 후보자로 착각해서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창용 후보자 정리가 됐는데 뭐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잘 되기를 기대해야죠. 네. 어떻게 그 후보자 대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이창용 후보자. 글쎄요, 상당히 국제적인 마인드가 있고 또 정부에서는 한 15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카이스트에 가가지고 일종의 기술, 경영 뭐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상당한 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로 그 산업부서 일종의 통상산업자원부죠. 그 부서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합니다. 네, 이름이 약간 헷갈리긴 하네요. 네. 자, 또 다른 장관 후보자들 소식도 좀 짚어보면요. 정호영 후보자 말고도요. 또 윤 당선인의 또 다른 친구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 역시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민 후보자는 본인이 사회 이사를 하던 회사의 계열사의 아들이 입사를 하면서 이 취업 특혜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이 후보자는 2019년 3월부터 이 H그룹의 계열사로 이 반도체 등 화학 소재 회사 이모 회사의 사회 이사로 선임이 됐는데 이 후보자의 장남이 지난해 H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인 K모 회사에 입사를 한 겁니다. 이 후보자는 이른바 백을 써주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대기업도 아니고 2,700만 원 연봉 자리에 무슨 백을 써주느냐. 우리 아들이 고려대 4년 장학생이었다고도 했습니다. 청문회에서 관련 사실을 밝히겠다고도 했는데요. 이 후보자는 민간기업 두 곳에서 사회 이사를 하면서 3년간 1억 이상의 보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후보자는 자녀 위장 전입 의혹도 불거졌는데요. 이 후보자가 서울 서초구 읍면동에 거주하던 2004년 6월 후보자 부인만 서울 강남구 도곡동 오피스텔로 옮긴 겁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당시 중학생과 초등학생이던 자녀들을 소위 강남 8학군에 진학시키기 위해서 위장 전입을 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당시 이 후보자는 원주 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위장 전입은 주민등록부 위반으로 행정안전부 소관이라서 문제가 더 크게 불거진 상태입니다. 자,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이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적극적으로 해명을 또 하고 있죠. 정치권 일각에서는 쓴소리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30대 장관을 여러 명 지명하겠다고 했던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과는 달리 성별이나 지역 안배가 잘 되지 않았다. 이런 지적 여러 차례 나왔었죠. 윤 당선인은 안배는 없고 능력 위주의 인선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정 떨어지는 호남 소외, 영남 꼰대 내각이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장관 후보자들의 자녀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검증이 제대로 됐느냐, 검증 기준을 왜 제시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나왔는데요. 윤 당선인 측은 오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완전하지는 않다 일부 인정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가 인사검증의 이 시스템이 당선인 인수위의 차원에서 정보 시스템만큼 아주 완전하거나 혹은 저희의 검증 과정이 완전하다고 감히 자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인재를 적확하게 선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검증했고 노력했다라는 말씀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빠 찬스 정호영 요추 6번 미스터리 김종인 한동훈은 쓴소리할 사람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오늘 하루 눈길을 끄는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백다희의 해시태그입니다. 오늘의 소식들 먼저 해시태그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중에서 첫 번째 소식은 이은혜 입 열가인데요. 현재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혜와 조현수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씨는 내연남 조 씨와 함께 수영을 못하는 남편을 계곡에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일부러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저녁이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앞두고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지정했습니다. 검찰은 휴대전화를 입수해 포렌식 절차에 들어가는 한편 조력자에게 방조 혐의가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북한식 속도전인데요. 북한이 금강산에 있는 남측 시설인 아난티 골프장 리조트 단지를 8일 만에 모두 철거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위성 사진 서비스인 플래닛 랩스의 사진을 분석해 보도했는데요. 아난티 골프장 리조트의 중심부 그리고 주변 8개 건물의 지붕과 외벽이 모두 해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금강 호텔 해체도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7층 높이였던 건물이 지금은 1층에서 3층가량만 남았다고 알려졌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1일과 11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시설 철거에 대한 해명과 협의를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북측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네, 징역 3년입니다. 이집트에서 낯선 남성과 대화하거나 춤을 추는 영상을 올린 여성 인플루언서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대 초반의 여성인 한인 호삼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130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유명인인데요. 낯선 남자와 농담하는 모습,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 등을 담은 영상으로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이집트에서 호삼의 이러한 행동은 용납될 수 없었는데요. 작년 6월 법원은 호삼에게 가족가치 훼손, 음란 조장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항소심으로 형이 줄긴 했지만 마녀 사냥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백다희의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백반장 수고 많았고요.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후보 경선이 결국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유영하 변호사 간의 단일화가 끝내 불발된 건데요. 양측은 단일화 무산의 책임을 떠넘기면서 내탓 공방도 벌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톡 쏘는 정치에서 짚어봅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막판 변수로 등장했었죠.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유영하 변호사 간의 단일화 논의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단일화 방식에 대한 두 사람의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달랐는데요. 김 전 최고위원은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유 변호사는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했습니다. 단일화가 무의로 돌아가자 두 사람은 그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는데요.
대구시장보다 홍준표 의원 지역구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일방적으로 룰을 통보하고 수용과 결단을 요구하는 건 상식의 도를 넘은 행위다. 날을 세웠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단일화 논의 당시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까지 공개를 했는데요. 지금 둘이 마주오는 열차에 타고 있다. 네. 나는 열차에 묶여 있고 김 후보는 언제든지 내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네네.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제가 내리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열차에 묶여 있다는 유 변호사. 아마 이분을 염두에 둔 듯 발언인 듯 싶습니다. 제가 이루고 싶었던 꿈은 다 이루지 못하였지만 못다한 이러한 꿈들을 저의 고향이자 유영아 후보의 고향인 이곳 대구에서 유 후보가 저를 대신하여 이루어 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장 판세 홍준표 의원이 단연 앞서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지지층의 선택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단일화 명분으로 홍 의원에게 부정적인 당심을 꼽았었죠. 글쎄요, 경선 결과를 좀 지켜봐야 정확한 확인이 가능할 듯 싶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 입장에선 프레임을 포기할 순 없겠죠. 홍심과 윤심은 멀다 틈 벌리기를 시도했는데요. 홍 의원의 이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구시장이 만약 홍준표가 앉아있으면 대통령이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부 장관들이 전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구시장이 되면 중앙에서 함부로 하지 못할 그런 존재로 대구시를 한번 재건해 보겠다. 대구 시민들이 보기에는 중앙정부가 조화롭게 일을 하고 우리 대구에 밀린 숙제를 잘 해결해주는 시장이 필요하지 자신의 존재감을 드높이고 중앙정부 내지 대통령과 대립하는 그런 시장을 원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앞서 홍 의원은 경선 룰 논란 때 생긴 앙금을 야비하다라는 말로 쏘아 붙였죠. 김 전 최고위원 고스란히 받아 돌려줬습니다. 심판이 룰을 만드는 데 관여를 하고 다시 선수로 뛴다면 그 경기를 승복할 선수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꼴이죠. 정치를 그래 야비하게 해서는 안 돼요. 정치는 야비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김재원 의원님께 영상 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언급하기도 싫어요. 자신이 경선에서 패한 다음에도 윤석열 후보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던 것이 혹시 윤석열 후보가 낙마하지 않을까라고 기다리면서 있었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 태도가 야비한 것 아닐까요? 정치권의 진짜 톰과 제리, 이 두 사람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국내임 경기지사 후보 경선 내일부터 이틀간 여론조사와 당원투표에 돌입합니다. 현재 여론 판세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유승민 전 의원이 김은혜 의원을 앞선 상태인데요.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판이 조금 달라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김 의원이 유 전 의원을 여유롭게 따돌렸습니다. 그럼 본선 경쟁력은 어떨까요? 새로운 물결 김동연 전 대표와 가상 대결을 붙여봤는데요. 오차 범위 아니긴 하지만 두 사람의 희비가 엇걸렸습니다. 유 전 의원은 김 전 대표에게 이렇게 앞섰지만 김 의원은 김 전 대표에게 뒤졌습니다. 당심에서 다소 뒤졌다는 평가를 받은 유 전 의원. 경선을 앞두고 일할 기회를 달라 마지막 읍소에 나섰는데요.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에게 서운한 점, 못마땅하신 점, 상처받으신 점이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들 제 가슴에 다 새기겠습니다. 저를 채찍질하시고 제가 잘못된 길을 간다면 언제든 얼마든 꾸짖어 주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마음을 푸시고 유승민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이른바 윤심이 김 의원에게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죠. 이에 대해선
윤심은 민심이라 믿는다. 나름의 바람을 드러냈습니다. 이길 수 있는 후보는 본인이란 겁니다. 당선인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일 바라는 게 뭘까 생각해 봅니다. 결국 그 지방선거 본선 승리 아니냐,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이기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윤심은 민심일 거다 이렇게 제가 믿고 있는 이유입니다. 김 의원은 윤심은 물론 안심도 4개 있다는 듯 인재 영입으로 맞대응을 했습니다. 제 옆에 서 계신 국민의당 청년분들이 제 선대위에 청년본부를 꾸리면서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저와 청년본부가 합당 원팀의 신호탄을 쏘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두 사람의 선거 운동 방식도 조금 다른데요. 유승민 전 의원은 정책과 능력을 강조하고 있죠. 어제 TV 토론에선 JTBC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의 이 장면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나 너 만나는 동안 내가 맨날 니네 동네까지 갔어. 강북에서 우리 집이 얼마나 먼지는 아냐? 그건 네 사정이고 누가 그렇게 멀리 살래? 경기도를 보고 뭐라는 줄 아냐? 경기도는 계란 흰자 같대. 서울을 감싸고 있는 계란 흰자. 이런 대사를 들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23년 동안 갈고 닦은 정책 역량, 정치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마지막 봉사를 경기도에서 하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여야 어느 정치인보다도 정책 능력이 뛰어나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김은혜 의원은 대장동 저격수로 이름을 알렸죠. 이재명의 경기도를 뒤집을 적임자는 바로 나다. 이재명 때리기에 방점을 뒀습니다. 경기도 내에서의 각종 부정부패 비리 사건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대장동을 포함해서 백현동, 그리고 성남FC, 그리고 법인카드를 유용하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전 지사를 포함한 그 측근들에 자행됐던 권력의 사유화를 맞서 싸워왔기 때문이죠. 민심이냐 당심이냐 과연 누가 웃게 될까요? 민주당의 경기지사 경선 4파전이 확정됐습니다. 새로운 물결과 합당 작업 때문에 후보 확정이 다소 늦어졌는데요.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현재 여론조사 판세, 김동연 전 대표가 단연 앞서가고 있죠. 1강, 2중, 1약의 모습입니다. 1등의 피해라고 할까요? 김 전 대표, 다른 후보들의 주요 타깃이 됐습니다. 김 전 대표의 출신 성분을 주로 문제 삼았는데요. 한마디로 민주당과 DNA가 다르다. 유전자 검사라도 할 기세입니다. 김 전 의원도 따박따박 반박을 하며 듣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MB정부 때 국정과제 비서관을 했거든요. 그분이 그때 갔던 가장 큰 국정과제가 4대강 사업 추진 같은 거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민주당 DNA하고 맞느냐. 4대강 일 추진한 적 없고요. 저는 국정과제 비서관, 경제금융 비서관 했는데 4대강 추진했던 비서관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 대해 직접 관여한 적은 없습니다. 관료 사실인면에서 뼛속같이 보수의 DNA, 수능적인 DNA를 가지고 있는 분이 윤석열의 검찰공화국과 맞설 수 있을까? 민주당과 이재명 고문을 결국에는 윤석열 씨는 김동연 대표가 배신을 하지 않을까. 공직에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그런 가치에 맞는 그런 실천을 쭉 해왔던 것을 또 한편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실천으로 불꽃처럼 또 폭발적으로 일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선 투표제 도입도 결정이 됐죠. 2등만 하면 역전의 기회가 생기는 건데요. 그래서일까요? 2중 1약 후보들 2등을 향한 기싸움도 치열했습니다. 부동의 2위이죠. 부동의 1위였다가 김동연 대표가 나타나면서 1위를 뺏겼습니다. 민주당권요? 제가 최근 들어서는 그 이권에 계속 있고요. 엎치락뒤치락을 했기 때문에. 김동연 대표가 조금 높으시긴 한데 나머지는 저는 도끼니집견이라고 봐요. 이른바 명심을 놓고 갑론을박도 벌어졌는데요. 안민석 의원, 김 전 대표의 지지율을 물안개에 비유하며 때 아닌 등심보다 안심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특히 이재명 고문이
안심을 좋아해요. 예, 안심 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심 안심 이게 확인이 되면은 이 물안개는 빨리 그칠 거고요. 그게 그리 뭐 며칠 걸리지 않을 겁니다. 지금 후보님한테 사실은 마음이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등심보다 안심을 좋아합니다.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주장인데요. 이재명 고문이 등심보다 안심을 좋아한다라 괜한 법인카드의 기억만 소환을 했습니다. 조정식 의원은 이 고문의 새로운 팬덤이죠. 이른바 개딸을 언급했는데요. 지금 민주당에 새로운 팬덤이 있어요. 예, 그렇죠. 그게 이제 개딸이거든요. 예. 소위 개혁의 딸이라 그러죠. 근데 요즘 개딸 사이에서 가장 핫한 사람이 접니다. 제가 이제 그 개딸 이런 각종 커뮤니티에서 개구리 삼촌, 개중진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본인이 개딸들 사이에서 이 개구리 삼촌이란 애칭으로 불린다는 겁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을 철회하라. 1인 시위에 나섰던 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다. 자평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5일째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공화국과 한동훈 거기에 맞서서 그러면서 각종 커뮤니티에서 지금 가장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최근 며칠 사이에 소액 후원이 한 1천 건에 달했어요. 개구리 삼촌의 이 개구리, 개혁으로 구하라 이 나라의 줄임말이라고 하는데요. 실은 이 장면 때문에 개구리란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직권상정에 통과를 시키자 보신 것처럼 반상의로 몸을 날려 항의를 한 건데요. 다시 봐도 점프력이 놀랍죠. 조 의원이 초등학생 시절 기계체조를 배웠다는 건 안 비밀입니다. 조 의원, 지지율도 개구리처럼 수직 점프할 수 있을까요? 1등보다 2등이 누가 되느냐에 더 관심이 쏠리게 된 민주당 경기지사 경선. 오늘의 톡손 한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 기가 막히게 또 지금 현재도 2등을 하고 있습니다. 넘을 수 없는 마의 벽. 역시 콩신의 가오. 민주당 공관위가 어제 충북지사 후보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단수 공천했잖아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오늘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부동산 정책에 책임이 있거나 무리를 일으키는 인사는 6일 지방선거에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1가구 1주택 소유 권고에 서울 강남의 아파트 대신 충북 청주의 아파트를 매각해 비판을 받았던 바 있습니다. 박 비대위원장은 비대위회의에서 노 전 실장의 단수 공천 문제를 다시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어제 공관위가 노영민 후보를 충북지사로 단수 추천했다는 소식 들었는데 아마 이제 오늘 비대위에서 좀 심의를 하고 좀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비대위회. 그럼 오늘 비대위회에서 반대의 뜻을 밝히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계속 그래 왔고요. 네, 오늘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박 위원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영민 전 실장은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한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노영민 전 실장은 충북도청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전 도민에게 일상회복 지원금을 10만 원씩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3천억 원의 산무대출, 그러니까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형식의 대출을 실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민주당이 서울시장 전략공천 관련한 결정을 내일쯤 내린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오늘이나 내일 중에 방향을 잡게 될 거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기준이 되는 건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당의 서울시장 선거 승리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그 후보를 선정하게 될 것이고요. 그 선정하는 과정에 이 경선이 필요하다면 경선도 경선을 통해서 결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은 경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후보 공천 방식을 신속하게 결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이낙연 상임고문의 차출설도 나오고 있잖아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에 대해서도 반대했죠. 네, 그렇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송영길 전 대표뿐 아니라 이낙연 상임고문도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인물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다면서 정말 시간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깜짝 카드의 가능성도 슬쩍 내비쳤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거명됐던 그 여러 인물에 비해서 경쟁력이 훨씬 높은 그런 사람이 깜짝 카드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장님 이름도 거론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저는 처음 밝히는 거지만 네. 전 서울 시민이 아닙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 본인도 불출마 뜻을 밝혔다는 그런 이제 보도도 나왔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지금 논의가 진행되는 것 같고요. 앞서 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깜짝 카드 가운데 하나로 유시민 작가를 언급했잖아요. 송영길 전 대표가 불가능한 카드라고 설명했죠. 네, 그렇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직접 유시민 작가와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한테 보복을 당해 재판 중인 분한테 예의가 아니라는 위로의 말을 했다면서 유시민 작가도 저한테 격려의 말씀을 주셨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유시민 사출설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이라면서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희망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출마한다고 해서 서울 시민의 지지를 받기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네, 오늘의 톡 쏘는 정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재원, 유영아, 단일화 무산, 홍준표, 김재원 서로 야비하다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마커의 주민입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어제 합당을 선언했죠.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제3지대 실험이 이로써 막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안 위원장이 지나온 10년, 또 합당 후 과제는 뭔지 주민에서 정리해봤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당대당 통합을 추진하며 통합당의 당명은 국민의힘으로 한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어제 합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10년에 걸친 안철수의 제3지대 실험이 이로써 막을 내린 셈입니다. 앞으로는 거대 양당 체제가 더 공고해질 전망인데요. 주민이 선정한 오늘의 인물 안철수 인수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안 위원장이 걸어온 길과 현재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을 쭉 살펴볼까 합니다. 그럼 먼저 안 위원장의 지난 10년 정치 역정을 레일을 타고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마 제가 저를 위해서 편하게 정치하려고 했으면 처음부터 거대 양당 중에 한쪽에서 시작했지 왜 무소속으로 시작하고 3번으로 시작했겠습니까? 안 위원장의 정치 인생 말 그대로 우여곡절과 부침의 역사였죠. 지난 2012년 9월 18대 대선 출마 선언을 기점으로 정치권에 본격 입문했는데요. 그 이후 여태까지 총 3번의 창당과 2번의 합당을 거쳤습니다. 첫 번째 창당은 지난 2014년인데요. 2013년 4월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 독자적인 신당 창당을 추진했었죠. 하지만 방향을 틀어 민주당과 이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통합신당을 창당했는데요. 오늘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비전을 가진 정당이 첫 발을 내디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조금씩 더 내려놓고 조금씩 더 양보해서 새정치의 싹을 제대로 틔워갑시다. 안 위원장,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공동대표로 새정치민주연합을 이끌었죠. 하지만 통합신당의 단 꿈도 잠시 2015년 2월 새로 선출된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 당 지도부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결국 그해 12월에 이 창업주인 본인이 직접 당을 박차고 나가버리게 되는데요. 애플의 스티브 잡스를 연상케 하는 행보였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의 창업주였는데. 그 당시 그 존 스컬리 대표한테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스티브 잡스 노력에 몫인 거죠. 그 다음 결과들은. 이후 두 번째 창당 작업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탈당 세력을 규합해 호남을 기반으로 이 국민의당을 창당을 했는데요. 창당 이후 첫 총선에서 38석을 얻으면서 초록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께서 녹색 바람을 만들어 주셨고 저희 국민의당이 국회에서 제 목소리 낼 수 있도록 지지해 주셨습니다. 국민의 변화에 대한 열망을 담아내는 진정한 대변자로서 일신 또 일신 해나가겠습니다. 초록 돌풍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17년 19대 대선을 기점으로 당은 주춤하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실망입니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안 위원장은 대선 패배 이후 당의 쇄신을 위해 중도 우클릭을 택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이끌던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추진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극심한 당내 반발에 부딪혀 분당 사태까지 맞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안 위원장은 강철수 모두로 합당을 밀어붙인 끝에 2018년 2월 바른미래당이 출범하게 되죠. 호남과 영남, 진보와 보수를 넘어 국민으로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만든 이 변화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이때가 안 위원장의 정치 암흑기인 것 같은데요. 대선 후보였던 안 위원장이 이 체급을 낮춰서 서울시장 선거에 나섰지만 3위에 그치는 수모도 당했습니다. 출발부터 순탄치 않았던 바른미래당은 당내 갈등과 지지율 정체가 이어졌는데요. 결국 2020년 1월 유승민 전 의원과 이혼 도장을 찍게 됩니다. 바른정당계가 바른미래당을 탈당을 하면서 새로운 보수당을 창당한 겁니다. 안 위원장 역시 그해 2월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다시 창당에 나서는데요. 국민의당 시즌2였습니다. 시즌1이 초록이었다면 시즌2는 주황이었죠. 새롭게 다시 태어난 국민의당 20, 진정한 실용적 중도 정치의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굳건하고 결연한 각오로 함께 오렌지 혁명을 일으켜서 정치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꿉시다. 그 후 안 위원장은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는데요. 선거 이후 국민의힘과 합당하겠다는 승부수까지 띄웠지만 또다시 고배를 마셨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단일화 경선에서 패한 겁니다. 2번이든 4번이든 모두 더 큰 2번일 뿐입니다. 선거 후 더 큰 2번을 만들어야만이 정권 교체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후 지난 대선에 출마해 윤석열 당선인과 후보 단일화를 이뤄냈죠. 그리고 지금 인수위 공동정부 구성에 이어 합당에 이르렀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언했던 단일화 정신에 의거하여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공동성 정부의 초석을 놓는 탄생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합당 합의를 선언한다. 두 당의 합당으로 국민의당 시즌2는 2년 2개월 만에 국민의힘에 사실상 흡수됐는데요. 합치긴 했지만 한 지붕 두 가족에 가깝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어떻게든 혼인신고에 성공하긴 했지만 결혼 생활은 또 별개일 텐데요. 양당이 완전한 화학적 결합을 이룰 수 있는 세부 조건에 모두 합의를 이룬 게 아니죠. 선합당 후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난관이 하나 있습니다. 두 당대표의 그렇고 그런 사이인데요. 너랑 나랑은 말하자면 그러고 그런 사이니까 그런 사이니까.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하면은 비읍시읒 되는 거지란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는 그것이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안철수 대표가 저에게 공적인 관계에서 잘못했던 일도 있습니다. 아직도 정치 평론 같은 버릇이 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저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요. 저는 제가 가진 에너지 모두를 쏟아부어서 우리나라 미래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어서요. 그건 정정하자면 갈등 관계 이런 건 아니고요. 갈등 아닙니까? 뭐 톰과 제리 이런 거 비슷한 거. 톰과 제리입니까? 누가 제리입니까? 그거는 각자 상상하시고요.
이준석 대표와 안 위원장은 정치권의 대표적인 앙숙으로 꼽힙니다. 이 대표의 말 맞다나 톰과 제리 같은 사이인데요. 양측이 새로운 정강 정책을 마련해 나간 과정에서 여러 이견이 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이 지향하는 정치 철학이나 정당을 이끌어갈 구상도 상당 부분 결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지방선거 공천권 지분을 나누는 과정에서도 마찰이 예상됩니다. 합당에 반발하는 분들이 아마 어제 앞에서 뭐 시위도 하고 그러셨을 겁니다만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복잡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정하는 것도 이제 제 역할이겠죠. 지방선거 이후 안 위원장이 국민의힘에 순조롭게 안착을 하려면 당 안에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주위에 사람이 없었던 건 3당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선거 때마다 3당으로 당선 확률이 떨어지면 양당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제가 거대 양당 중에 한 당에 속해 있었으면 사람이 안 떠났을 겁니다. 저는 그게 제 개인적인 성격의 탓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단계, 거대 양당 들어가긴 일단 성공했죠. 다음 단계는 아무래도 당권 잡기일 겁니다.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서 2024년 4월 총선을 지휘를 하고 당내 입지를 공고히 구축해 나가는 시나리오가 유력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장애물이 또 하나 있는데요. 저는 제가 당대표로서 할 일을 마무리했다면 출마 안 할 거고요. 아니면 일이 남았다 싶으면 또 하겠다 나올 수도 있죠. 톰과 제리는 영원한 숙적일 수밖에 없는 모양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차기 당대표 재도전의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이죠. 내년 전당대회에서는 이 안 위원장과 이 대표 간의 외나무다리 싸움이 벌어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다음 당대표로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A와 B 의원이 만약 도전한다 그러면은 저는 그분들 밀 거고요. 예. 제가 약간 불안하게 생각하는 C나 D가 도전하면은 그분을 막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됩니다. 저는. 아, C와 D가 누구예요? 안 알려주죠. 아, 거기 한 명이 안철수 대표입니까? 안 알려주죠. 만일 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된다면 그 이후에는 총선 승리, 이 차기 대권의 시나리오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이 짙은 총선에서 승리를 장담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자칫 총선에 패배할 경우 안 위원장이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안 위원장은 최악의 수를 피하고 본인의 바람대로 해피엔딩을 거둘 수 있을까요? 하여튼 통과제리는 거의 끝날 때는 해피엔딩이 걱정 마십시오. 자, 오늘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는데요. 안 위원장 합당은 했지만 다당제가 정착해야 한다는 신념은 변함없다고 밝혔죠. 거대 양당에 올라탄 상황에서 어떻게 다당제를 이뤄 나가겠다는 건지 궁금해지는군요.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제3지대 실험 마친 안철수의 향후 시나리오, 당권 잡고 대선행. 네. 자, 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기자간담회도 했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일단 인수위의 존재감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있죠. 네, 당선인들 주요 공약이었던 뭐 코로나 손실 보상, 그리고 부동산 정책보다는 집무실 이전과 인사 갈등이 더 중심이 됐다 이런 지적이 나온 겁니다. 출범 초기에 이 집무실 이전 문제부터 해서 최근에 장관 인선 그리고 공동정부 구상에 좀 갈등이 중심에 서기도 했고요. 자, 인수위발 정책에 주목받았던 것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유예 그리고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한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인수위의 주요 어젠다로 주목받았던 부동산 정책마저 발표 시점이 상당 기간 늦춰졌는데요. 부동산 정책 실무 담당자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칫 메시지가 시장에 혼선을 줄 우려가 있다면서 정책 발표 시점을 연기했기 때문입니다. 당초 부동산 정책은 이번 주 중에 발표될 예정이었는데요. 이번 대선에서 부동산 문제가 최대의 관심사였던 만큼 전 정부와 차별화된 정책을 보여줘야 할 시점이지만 인수위가 정책 내용은 차치하고 발표 타이밍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나온 속보인데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부친이 오늘 별세했다는 거죠?
네, 안 위원장의 부친 안영모 전 범천의원 원장이 오늘 오후 2시쯤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 위원장은 어제 합당 선언 이후에 부친이 위독하다면서 곧장 고향인 부산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고인의 빈소는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질 예정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내일 고인의 빈소를 찾아서 조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자, 법사위 관련해서는 아직 뭐 특별한 속보가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그 신체커하고 류 실장이 좀 잘 챙겨주기 바라고요.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내일 추가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은 챙겨요. 네, 오늘은 신체커가 네.